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쇼펜하우어 음악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을 미학의 세계로 인도하겠습니다. 철학자들은 대부분 다 예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음악을 높이 평가한 철학자가 쇼펜하우어야, 그죠? 이것은 니체에게로 고스란히 전달되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쇼펜하우어만큼 칸트에게 영향을 받은 철학자가 없고요. 물론 칸트를 비판적으로 읽으면서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철학을 수행했죠, 그죠? 판단적 비판에서 칸트는 이 사물에 대한, 이 세계에 대한 아름다움의 판단, 취미 판단, 미적 판단은 무사심성, 무관심, 거기에 의존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어떤 외적 대상에 흔들리고 거기에 따라서 춤추는 게 아니라 내면적인 어떤 평정의 상태를 이야기하겠죠. 이건 고도의 단계예요, 칸트에게서는. 그러니까 무사심성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의 어떤 대상이 들어오는 거죠. 감각 직관과 관계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이런 것들은 이미 상당히 세부적으로 재생 목록에 칸트 거기에 가시면 순수 이성, 실천 이성, 판단력 비판, 이 세 개에 대하여 25개로 묶어놨는데, 예도가 거기에 가시면 원문에 입각하여 독일어 본으로, 그죠? 예도가 읽었던 것들을 체계적으로 강의를 해놨어. 참조하셔요. 그러니까 감각 직관과 상상력의 관계가 오성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칸트에게서 미적 판단은 철저히 내면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오성과 상상력의 관계, 에 기인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사심성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감각 직관과 관계하지 않고 상상력과 오성, 그죠? 이런 점에서 완전히 순수 이성과 다르죠, 그죠? 그 인식론의 어떤 그 특징과 이 무사심성을 쇼펜하우어 역시 받아들여요. 칸트는 그러나 쇼펜하우어와는 다르게 음악은 감정에 따라서 휘둘릴 수 있고 자극적일 수 있고, 그래서 음악을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헤겔 역시도 음악을 좋게 평가하기도 했는데 시문학 아래에 놓죠, 그죠? 시를 아주 높이 평가하죠, 그죠? 그런데 이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그죠? 거기에서 3부에서 주로 나타나요. 이 음악이 삶의 치료책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도가 이미 미학 강좌에 쇼펜하우어의 미학, 삶의 치료책이라는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강의는 이 음악이 갖고 있는, 왜 쇼펜하우어에게 이 음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거기에 천착하여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을 사유여행으로 끌어들이려고.
음악은 삶의 현상을 모사하는 게 아니야. 삶의 현상을 그대로 복사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냐? 현상과 관계된 게 아니라 음악은 의지 자체를 표현하는 거야. 니체에게로 가면 이것은 존재와 인식의 에로티시즘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디오니소스로 나타나죠. 그죠? 이미 비극의 탄생으로부터 나타나고 니체의 전집에서 이 음악은 아주 결정적인 거죠. 어떤 디오니소스의 상징으로 드러나. 그러니까 존재와 인식의 일치로서의 끊임없이 어떤 순간에 존재를 넘어서게끔 하는 생성으로 가는 생성의 파도타기를 수행하는 그러한 힘으로서 나타나죠. 그죠? 생각을 해봐요. 음악에 맞추어서 춤추는 디오니소스. 그래서 이미 확정된 개념 철학을 해체하는 그러한 초인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봐.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 음악이 의지 자체를 표현하고 이 세계의 존재론적인 어떤 구조를 설명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대화편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 게슈프레혀라고 하는 대화편에는 어느 날 여러분들 다 아시죠? 바그너가 그죠? 쥐리히로 망명을 하잖아. 그래서 독일로 돌아오지 못해.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라서. 그래서 쇼펜하우어를 스위스 쥐리히로 초대하는 그런 거를 초대장을 보내면서 자신의 니벨룽에는 반지를 보낸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그걸 거부해. 그 초대를 거절하면서 당신이 나에게 니벨룽엔의 반지를 보내준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당신은 음악을 하기보다는 음악에 대한 시문학을 쓰는 작가가 되는 게 더 나을 뻔했다. 나는 차라리 모차르트에 대한 어떤 애호가로 남아있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화록에 수록되어 있고요. 그가 말년에 썼던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파레르가 운트 파랄리포메나, 이게 인생론으로 알려져 있어. 또 여록과 보유로 알려져 있는 이 작품에서 베토벤에 대한 음악을 상당히 길게 평론하는 걸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바그너의 음악을 별로 높이 평가하진 않았어. 그죠? 이건 여담으로서 예도가 이야기예요. 그럼 왜 쇼펜하우어는 이 음악이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에게 잠시 삶의 치료책으로서 안정을 주고 또 이 욕망의 의지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죠? 그러한 통찰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음악은 이 세계의 현상을 표현하는 게 아니야. 세계의 현상은 표상으로서의 세계인 거야. 그죠? 이것은 쇼펜하우어에게 있어서는 물 자체를 표현하는 거야. 칸트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의지의 세계를 직접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시공간에 붙잡히고 인가율에 붙잡혀 있는 우리가 바라보는 이 물질 세계를, 그죠? 물질 세계로 드러나게끔 하는 어떤 신비인 거야. 이런 것들은 또한 아도르노에게도 표현되어 있어요. 얘도 이 클래스가 나오죠, 그죠? 아도르노도 미학 이론에서 음악은 이 세계의 어떤 동일성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예술 자체의 동일성을 지시한다 그래. 이거는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술은 자기 바깥의 것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의 동일성을 찾는. 그래서 아도르노는 쇼펜하우어를 높이 평가하진 않았지만 음악을 상당히 높이 평가했어. 그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러니까 음악은 자기 지시적인 거야. 자기 외적인 바깥의 것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내적인 거죠. 어떤 음악 자체의 지시를 통하여 세계의 논리를 드러내는, 역사적 사건의 논리를 드러내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거야, 음악은. 그래서 아도르노는 음악 자체의 어떤 힘을 자기가 철학적 형이상학에서 실망한 것들을 미학에서 보충하려고 했던 거죠. 그죠? 그럼 쇼펜하우어에게서 이 음악의 존재론이 뭔가? 음악은 선율이 있죠. 그죠? 음악은 높은 선율과 낮은 선율, 중간 선율을 갖고 있어. 그런데 낮은 선율은 이 세계의 물질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 선율은 동물과 식물의 어떤 세계를 표현하는 거고, 높은 선율은 바로 인간의 이 자연 세계의 고도의 지성, 그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적 삶을 표현해 주는. 그러나 음악은 언제나 으뜸음으로 되돌아오는 이게 무예요. 무의 물 자체로 되돌아오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삶에 대한 잠시간의 휴식을 얻을 수 있는 평정의 시간을 제공해 준다 이거야, 음악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느끼죠. 슬픔을 느끼고, 그 다음에 기쁨을 느껴. 기쁨도 곧 사라질 거고 슬픔도 사라져요. 그런데 이 고통과 슬픔, 이러한 삶의 어떤 그러한 부침이라 그러죠. 그죠? 이런 건 역시도 음악의 선율에 비유될 수 있어. 그러나 신비하게도 음악은 이러한 의지를 이성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관조를 통하여 이 의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의지로부터, 그죠?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의지를 부정한다라고 쇼펜하우어는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의지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의지에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은 의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니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 존재가 인식을 결정하지 인식이 존재를 결정하지 않아. 이게 쇼펜하우어의 혁명이에요. 거기에서 존재는 마르크스에게서와 같이, 그죠? 어떤 사회 구조의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쇼펜하우어에게서는 신체예요. 이런 것들은 어떤 스피노자 철학과 관계돼. 그래서 정신분석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는 우리의 신체예요. 이 신체는 이 세계의 모든 생명체의 물질과도 관계돼 있어. 그죠? 우리는 거기에 종속돼 있어. 이 신체는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는, 그래서 의지의 형이상하게 다른 사물의 물질성과 연결되어 있는 게 우리의 신체인 거야. 그러니까 이 세계의 모든 사물과 동물과 식물, 그 다음에 다른 타인들의 어떤 신체, 몸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쇼펜하우어에게서의 신체는 의지의 세계를 구성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인 거야. 그게 표상으로서의 세계, 현상으로서의 세계는 표면적인 건가. 그 배후에는 물 자체로서 우리의 신체적 조건을 형성하는 의지의 세계가 숨어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그러한 고통의 원인이 나타날 수 있는, 신체를 가진 인간은 의지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물론 이것이 쇼펜하우어에게는 불교의 철학과 연결되면서 연민을 통한 신비주의적 합의를 통하여 완전한 어떤 해방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은, 니체한테로 가면은 이것이 벗어나는 게 아니야. 육체를 가진 인간은 이 신체의 의지작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의지는 존재요, 인식이 아니야. 존재요, 쇼펜하우어에게 있어서는 존재요, 신체요, 이든 거야. 프로이트적으로 이드, 무의식인 거야. 그래서 무의식은 인식론적인 게 아니라 이미 쇼펜하우어에게서 존재론적으로 드러난 거야. 물 자체와 관계된 거야, 이건. 그래, 상당히 형이상학적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어떤 무의식을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바로 쇼펜하우어예요. 여기에 근거하여 니체는 이 문화에 대한 정신분석을 수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르게 탁월하게 모든 영역에서 문화 무의식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죠, 니체. 그죠? 그래서 음악은 어떤 사물을 표현한다든지 사물의 현상과 관계된 게 아니라 인연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사물의 현상을 올바르게 질서 잡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악은 세계의 사물의 현상의 모사가 아니라 의지 자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쇼펜하우어한테서는 음악이 가장 중요한 예술로 나타나게 됐던 거예요. 독특하게도 이런 것들은
논리 철학 논거를 썼던 비트겐슈타인에게도 적용돼요.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놀이를 통하여 세계의 신비를 이야기해요. 그죠? 여러분 알잖아. 얘도가 이미 네 개의 단편 강좌를 해서 묶어놨 것처럼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는 지시하면서 무엇인가를 의미하죠. 그런데 언어는 자기 자신 자체 안에서의 자기 지시를 통하여 세계의 신비를 드러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것은 말을 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쇼펜하우어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드러내게 해주는 음악과 유사한 거야. 그래서 언어놀이인 거야. 독일어로 놀이는 뭐죠? 슈필렌이에요. 응? 음악의 자기 지시적 놀이를 통하여 세계의 신비를 드러내는 게 바로 쇼펜하우어의 미학이야. 그죠?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에게서는 뭐야? 비트겐슈타인에게서는 언어의 자기 지시적 놀이를 통하여 세계의 신비가 드러나요. 그게 언어는 어떤 지시를 통해서는 신비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언어는 지시를 통하여 뭔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미는 인간에게 다 잡히지 않아. 그죠? 세계 역시도 그래요. 세계와 언어의 놀이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것을 통하여 이 세계는 우리에게 신비로 다가오는 거야. 언어 자체의 놀이를 이야기하는 거야. 음악 자체의 놀이. 음악 자체는 의지를 표현함으로써 이 세계의 현상이 그 현상으로서 드러나게끔 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 자체를 드러내는, 물 자체를 표현하는 그러한 힘인 거야. 쇼펜하우어에 있어서. 이것은 락강에게도 적용돼요. 그러니까 쥐상스, 상징계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우리가 실제계를 잠시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으로서, 그죠? 예술이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쥐상스를 느끼는 것, 우리가 삶에서 신비를 느끼는 것, 우리가 신비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세계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 실제로 우리는 경험하죠. 그죠?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는 삶의 오르가즘을 느껴요. 이거는 어떤 성적인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러한 제한적 개념이 아니야. 이건 역시 존재론적인 개념이에요. 바따이에게서도 이러한 에로티즘의 경험은 뭐예요? 작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의지의 관점에서 보면 음악은 우리를 무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무는 언제나 의지와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죠? 그 경계에서 음악은 우리가 이 세계에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정태적이고 사물적인 것을 넘어서서, 그죠? 우리가
무에 진입하게끔 하는 그런 독특한 힘으로서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들 음악을 들을 때 그런 경험을 다 하죠, 그죠? 응? 음악을 통하여 이 세계는 신비로 들어. 이 세계는 끊임없는 비밀을 갖고 있는데 그 비밀은 뭐야? 음악을 통하여 표현되는 거야. 그것은 무진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책을 하면서 노을을 보고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새의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침묵의 어떤 것들을 통하여 경험하는 그 이상한 신비가 있죠, 그죠?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어, 그죠? 응? 그건 무의식적인 거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음을 넘어서는 작은 죽음과 같은 경험인 거예요. 음악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고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삶의 현상의 모사가 아니라 삶의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삶의 치료책인 거야, 음악. 독일어의 슈필레는 놀다라는 뜻이 있고 유의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독특하게도 연주하다라는 뜻이 있어. 이런 의지의 발현을 니체는 디오니소스에게서 느꼈던 거예요. 춤을 추는 디오니소스. 그래서 확정된 개념을 해체하는 디오니소스. 응? 물 자체의 세계를 드러내면서 순간적으로 경험하게 할 수 있는 파토스, 그런 것들이 음악의 힘인 거야, 그죠? 응? 독특하게도 쇼펜하우어에서의 음악은 의지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평정심과 같은 것, 물 자체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보이지 않는 이념적 힘, 선율을 통하여 드러나는 비언어적인 경험, 비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 그것을 통하여 세계의 조화를 새롭게 보여주는 그 신비,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했어요. 이에 반하여 니체는 존재와 인식의 일치, 거기에서 나타나는 에로티즘, 강렬한 파토스, 이런 것들을 경험했겠죠, 그죠? 그래서 음악은 바깥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시를 통하여 세계의 신비를 드러내요. 비트겐슈타인에게서는 언어가 자기 밖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언어 자체의 놀이를 통하여 세계의 신비를 드러내요. 그죠? 응? 그래서 우리는 시인의 언어를 통해, 그리고 음악 예술가의 음악을 통하여, 음악 자체의 놀이를 통하여
시인의 언어 자체의 놀이를 통하여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경계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사랑의 체험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미학적 주의상스를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음악을 말로 표현할 수 있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말로 표현하도록 하는 게 대가예요. 그래서 토마스 만은 가장 비합리적인 것을 합리적으로 표현했던 철학자가 쇼펜하우어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쇼펜하우어에게만 적용되겠어? 모든 위대한 시인들과, 그죠? 문인들과 예술가들, 음악가들, 조각가들, 화가들, 이런 예술가들은 우리가, 그죠? 일상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표상과 현상으로 규정하는 것들을 그 배후에서 보다 깊은 세계의 비밀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들. 쇼펜하우어는 이 비밀을 음악을 통하여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음악은 상당히, 그죠? 비물질적이지만 물질적인 이 세계에 인간이 신체로서 경험하는 그 의지의 세계를 탁월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성은 뭐? 이성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니체는 쇼펜하우어에게서 이런 것들을 배웠던 거예요. 이성은 의지에 끌려다녀요. 신체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게 이성이에요. 이성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맹목적 의지에 의하여 우리는 어느 순간에 즐거워해, 그죠? 기뻐해, 막, 그리고 어느 순간에 또 슬퍼해. 그리고 어느 순간에 아무 생각이 없어. 왔다 갔다 어디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 그게 우리네 삶인 거야. 잠시 동안 뭔가가 행복을 느끼려고 하면 그 다음 순간에 곧바로 무너져 버려. 이런 것들을 탁월하게 통찰했던 게 바로 쇼펜하우어였어요. 음악은 가끔 우리의 슬픈 감정과 기쁜 감정을 더욱 고도로 자극시킬 때가 있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음악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러한 평정심을 제공해 줄 때가 있다. 니체는 이것을 더욱 강렬한 파토스로 밀어붙여서, 그죠? 힘의 의지로 갖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삶의 힘을 느낄 때가 상당히 많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술을, 그죠? 결코 삶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는, 예술은 언제나 우리의 삶인가? 진정한 예술가는
이런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예술가와 이러한 깊은 삶의 길을 가는 사람이 그죠.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예도도 항상 그런 걸 느낍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 예수를 위하여 살다가 어느 날 예수를 통하여 돈을 벌게 되면은 그 예술은 똥이 돼버려. 그게 참 희한해. 그러니까 예술의 사막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만이 진짜 예술가인 거야. 그가 자본주의의 맛을 보고 그 예술을 통하여 돈을 벌고 거기에 집중하고 예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술을 통하여 돈을 버는 수단으로 예술을 이용하게 될 때 그의 예술성은 정말 금방 바닥으로 떨어져. 이거 조심해야 돼. 응? 그러니까 예술을 위하여 매진할 때는 뭐예요? 진짜 그에게서 예술가의 어떤 파토스가 나타나. 이건 금방 알아요. 독자들도 금방 알아요. 그런데 이 예술이 돈을 버는 수단이 됐을 땐 그 새끼가 교수든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되든 뭐 유명한 사람이 돼 갖고 이런 변질을 하게 되면은 그는 똥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건 금방 알아요. 응?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쇼펜하우어가 강단 철학에서 성공하지 않았던 거는 정말 인생에 대한 철학을 깊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지도 몰라. 마지막까지. 응? 그건 우리가 쇼펜하우어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민감한 게 예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가들은 돈을 벌려고 예술을,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을 때도 있어. 그러나 언제나 예술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 이게 달라요. 그 유혹은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빠져서 예술을 수단으로 삼은 자는 없었어요. 끝까지.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응? 그 예술은 똥이 돼버려요. 특히 자본주의의 유명세를 타서 어떤 대중성에 맞춰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술을 이용하는 자들은요, 그래서 이 유명한 거는 언제나 뭐야? 왜 유명한지를 깊이 들여다봐야 돼. 진짜 유명한 건지 아니면 그 유명세를 통하여 자본을 획득하고 이 예술을 수단으로 이용하게 될 때는 금방 그 예술성은 뭐야? 조잡하게 되고 수준 이하의 것이 되어버려. 그 여러분들이 특히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이 유명하다, 거기에 놀아나서는 절대 안 돼. 유명하다. 유명한 건 언제나 의심의 해석학을 적용해서 특히 예도 TV를 보는 자들은 그 이름이라고 하는 고유명사에 속아서는 절대 안 돼. 그 새끼가 정말 예술의 길을 가는지,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무게와 깊이와 넓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술성.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예술가만큼 고독한 길을 가는 자들이 드물죠, 그죠? 이것은 그죠, 비단 예술가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응? 종교의 진리를 가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음악은 우리의 이들을 표현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의 욕망을 표현하면서 그걸 치료할 때가 있어. 우리의 깊은 내면의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해 줄 때가 있어. 그래서 그건 신비인 거야, 여러분. 삶은 신비로 드러나는 거야. 음악을 통하여 삶의 비밀을 조금씩 드러낼 때가 있어. 그건 각각의 인간에게 다른 방식의 비밀로 드러나는 거야. 그죠? 결코 동일할 수 없는 거야, 그것은. 여러분들 역시 오늘도 그죠? 여러분들의 존재론적 삶에서 이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시를 읽고 인문학 책을 읽고 대가들의 작품을 읽으면서 경험되고, 그죠? 사랑을 하면서 경험되고, 깊은 우정을 나누면서 경험되고,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경험되고, 자연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도 경험되고, 산책을 하면서 이 세계의 어떤 사물을 보면서도 그 비밀을 각각 느끼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네 삶은 얼마나 가난하겠어, 그죠?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보다 더욱 가난한 게 이러한 삶의 신비인 거야,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 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깊은 이 세계의 물 자체에서 드러나는 그 게하임니스, 비밀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는 이 경험을 여러분들 역시 이 연말 시즌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재밌었죠, 그죠?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건이 되시는 분 예도 TV를 꼭 후원해 주십시오. 자발적 수업료겠죠, 그죠? 주스